결제하세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흠집 하나 없는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최고급 한우 갈비찜 옆으로 빳빳하고 하얀 영수증 한 장이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맨 아래 찍힌 청구 금액은 정확히 95만 원. 신우이 강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15명의 친척들은 약속이나 한 듯 씹던 것을 멈췄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에 선 윤서아는 단정한 디자이너 브랜드 재킷의 옷깃을 여미며 학원 특강 시간에 늦어 먼저 일어나 보겠다는 말을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남겼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잔치 음식값을 직접 치르게 둔 채 말입니다. 지난 3년간 무급 노동을 묵묵히 견뎌왔던 헌신적인 며느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정확한 청구서를 계산해 가해자들에게 내밀게 된 것일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낡은 복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잉크 냄새와 눅눅한 종이먼지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습학원의 강사실입니다. 35살의 윤서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대비 프린트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인근 5개 고등학교의 지난 3년치 기출문제 분석표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어진 핵심 출제 패턴들, 학생 개인별 오답 노트 데이터,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특강을 위한 시간표까지 서아의 머릿속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 학원가에서 가장 깐깐하고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영어 강사로 통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변명보다는 결과를 믿는 그녀의 수업 방식은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아가 방금 인쇄된 모의고사 시험지 150장을 스테이플러로 철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학원 원장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서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서아의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선생, 이번 주말 고등부 특강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냐는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서아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예상 적중률은 85% 이상일 것이라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달에 부원장 자리가 하나 비는 거 알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윤 선생 반 아이들 평균 점수가 지역구 1 위를 찍으면 그 자리는 윤 선생 것이라는 달콤하지만 무거운 조건이었습니다. 부원장. 그것은 단순한 직함의 변화가 아니라 쉴 새 없이 굴러가는 이 학원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방어막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이 압박감을 동력으로 삼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이번 주 단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학생, 민재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학원비가 얼만데 애성적이 이 모양이냐며 강사의 자질을 운운하는 거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보통의 강사들이라면 당황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겠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클릭 3번으로 민재의 지난 2달치 학습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팩스를 읽어내려가듯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지난 4주 동안 지각한 횟수가 총 6회입니다. 과제 미제출은 11회고요.
어제 단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은 모두 제가 3주차 수업에서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필수 어휘들입니다. 학원은 지식을 떠먹여주는 곳이지 학생이 뱉어내는 것까지 억지로 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아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 수학이 너머의 분노는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이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다음 주까지 민재의 보충학습 계획을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말로 깔끔하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서아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무리한 요구들을 정확한 근거와 단호한 경계선으로 쳐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학원이라는 직장 내에서는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강사실에서 마지막으로 가방을 챙겨 일어선 서아는 이번 주말만큼은 집에서 조용히 기말고사 분석표를 만들며 평화롭게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통제해냈다는 작은 승리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을 채우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감자칩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배가 고프니 야식으로 라면이나 하나 끓여달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묵묵히 부엌으로가 차가운 생수를 한 컵 들이켰습니다. 학원에서의 그 날카롭고 당당했던 윤서아는 현관문을 넘는 순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남편의 그림자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말 특강을 위해 아직 검토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였습니다. 서아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도윤의 텔레비전 소리가 불협화음을 내며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깬 것은 서아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 시어머니 배명숙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서아는 반사적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 인사조차 생략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억센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너 다음 주 일요일 새벽같이 우리 집으로 넘어와라. 유진이 새 아파트 입주한 거 알지? 친척들 15명 불러서 집들이 할 거니까 네가 와서 음식 좀 장만해야겠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췄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고등부 기말 대비 주말 특강이 하루 종일 잡혀있는 학원 강사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서아는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 주말에는 고등부 기말 대비 특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어서요. 이번 특강은 부원장 승진이 걸려 있어서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명숙에게 며느리의 직장 생활은 그저 남편 기를 죽이는 불필요한 취미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밖에서 애들 몇 명 모아놓고 떠들면서 버는 그 푼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집안 맏며느리로서 친척들 앞에서 체면 세우는 게 중요하냐?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 챙기는 게 1순위지. 어디서 감히 시어미가 오라가라 하는데 말대꾸를 해. 명숙의 폭언은 숨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 강유진의 얄미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냥 하루학원 아프다고 하고 쉬면 되잖아. 내가 친척들한테 우리 세연이 요리 솜씨 엄청 좋다고 다 자랑해놨단 말이야. 언니가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서아를 철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푼돈이라니. 그녀가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버는 돈은 도윤의 월급과 맞먹었고 심지어 이 집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서아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서아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 따위로 시댁 우습게 알고 네 맘대로 굴 거면 내 아들이랑 당장 갈라서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거 데리고 살 이유 없으니까. 명숙의 마지막 협박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 뚜, 뚜. 끊어진 전화기에서 나는 기계음만이 서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아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고 억울한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에게 어떤 폭언을 쏟아부었는지 뻔히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른 척 감자칩을 씹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 소파 위에서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남편부터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 전원 코드를 가차없이 뽑아버리자 요란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이 짜증 섞인 얼굴로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윤의 가슴팍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라는 단호한 요구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특강은 부원장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정이라 절대 취소할 수 없으니 집들이 음식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아의 휴대전화를 슬쩍 밀어내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냥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불같은 거 하루 이틀 보냐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며 방금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푼돈 번다고 무시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친 것을 못 들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던 도윤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홧김에 하신 말씀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오히려 서아를 탓했습니다. 유진이가 새집 장만해서 처음 친척들 모시는 자리인데 맏며느리인 서아가 빠지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냐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마늘도 까주고 파도 다듬어 줄 테니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라는 지키지도 않을 빈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년 명절 때도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서아, 혼자 전을 부치다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파스를 붙이고 있을 때 도윤은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잤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당신 가족들의 무급 파출부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곡을 찔린 도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피곤한 스타일인 거 아냐며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 주말에 좀 쉬려는데 꼭 이렇게 사람을 들볶아야 속이 시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에 먹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며 당신 돈 잘 번다고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냐는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이내 문이 신경질적으로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서아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방패막이로 던져놓고 숨어버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남편을 향한 일말의 기대와 희망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뼈아픈 자각. 그것은 서아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칠흑같이 어두운 부엌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 한 공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은 마치 경고등 같았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보니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아의 거절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어머니 배명숙과 신우이, 강유진의 신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메시지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리 유진이 집들이에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다 온다니까 음식 신경 좀 써야겠다며 며느리에게 메뉴는 정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유진의 메시지가 연달아 팝업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새언니한테 메뉴 리스트 쫙 뽑아서 보내줄게. 언니, 일단 메인은 한우 갈비찜으로 해줘. 그리고 수제전 3가지, 해파리 냉채, 홍어무침, 후식으로는 수제 식혜까지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 숨이 턱 막히는 메뉴였습니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데다 재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진짜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 차가운 분노의 꼭대기로 끌어다 놓은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유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아, 참, 언니, 갈비찜 고기는 무조건 2플러스 등급 국내산 한우로 사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시댁 식구들도 오실지 모르니까 재료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써줘. 언니가 예쁜 마음으로 재료비까지 싹 내주니까 우리 가족 돈 굳었네. 언니 최고. 끝에는 윙크하며 하트를 날리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15명이 먹을 최고급 잔치 음식에 재료비까지 서아의 지갑에서 빼내겠다는 뻔뻔하고 악랄한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돈은 가족의 돈이고 신우이의 체면을 위해 며느리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들의 오만함이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으로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그 자리에 학원 강사 윤서아의 차갑고 분석적인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눈물로 매달리는 것은 저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지시, 유진이 요구한 정확한 메뉴 리스트, 그리고 최고급 한우와 국내산 재료를 요구하며 비용까지 떠넘긴 그 뻔뻔한 텍스트까지 화면을 캡처하는 소리가 어두운 부엌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이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아가 학원에서 마주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막무가내인 진상학부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진상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데이터와 청구서로 대응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유진이 요구한 메뉴들의 정확한 시장 가치와 자신의 주말 특강 시급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파놓은 이 오만한 함정을 서아는 그들 스스로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로 바꿔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자 환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던 도윤이 눈을 질끈 감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서아는 침대 위로 올라가 도윤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캡처한 유진의 메시지 화면을 도윤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읽어보라는 서아의 서늘한 목소리에 도윤은 마지못해 실눈을 뜨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5명분의 2플러스 한우 갈비찜과 온갖 잔치 음식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비를 서아에게 떠넘기며 우리 가족 돈 굳었다고 조롱하는 여동생의 메시지. 도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이 요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내 휴대전화를 툭 치우며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유진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복리하는 핑계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아를 나무라며 당신 요리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냐며 기분 좋게 칭찬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아의 가슴에 꽂혀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윤서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돈과 경력을 희생시켜 자기 가족의 얄팍한 체면을 세우려는 남편을 마주했을 때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서 그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파멸적인 반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이 집안의 공짜 파출부로 보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단어의 도윤은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얼굴을 잔뜩 붉히며 서아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파출부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고작 음식 좀 하는 거 가지고 가족을 산산조각 내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이혼하자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며 도윤은 자신의 찌질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남지 않은 완벽한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기를 멈췄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착취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논리나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은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책상에 다시 앉은 그녀는 빈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학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물류와 성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냉혹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걸어 나온 도윤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서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내뱉은 폭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아직도 화가 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도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가짜 미소였지만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도윤의 눈에는 완벽한 항복의 표시로 보였습니다. 서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유진이가 새집 장만해서 처음 친척들 모시는 자리인데 맏며느리인 자기가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희생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도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아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며 자기가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마늘도 까고 파도 다 다듬어 주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또다시 남발했습니다. 도윤이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직후 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을 연 그녀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보다 더 정중하고 깍듯한 어투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어제 보내주신 집들이 메뉴 리스트 잘 확인했습니다. 아가씨가 특별히 부탁하신 대로 2플러스 등급 최고급 국내산 한우와 가장 좋은 식재료들만 엄선해서 15분이 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하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행하겠다는 완벽한 증거 자료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배명숙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괜히 싼 재료 섞어 쓰면서 눈속임할 생각 마라. 친척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시어머니의 오만한 텍스트에 이어 유진의 메시지도 팝업되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일요일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늦지 않게 와야 해. 하트가 3개나 붙은 이모티콘이 화면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아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얇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장을 보기 위한 마트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이 완벽한 덫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해줄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갈 참이었습니다. 서아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 이면에 자리 잡은 수제 반찬 및 맞춤형 케이터링 전문점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주방은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고 은은한 참기름 냄새와 깊게 우려낸 육수 향이 기분 좋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장이자 서아의 고등학교 동창인 최아리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직원들에게 깐깐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서아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서아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캡처해둔 시댁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유진이 보낸 메뉴 리스트를 하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넘겨보던 하린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쳐가서 밥상을 엎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15명이 먹을 2플러스 한우 갈비찜에 수제전 3가지, 홍어 무침, 해파리 냉채, 식혜까지. 이걸 며느리 혼자 새벽에 와서 다 만들라는 것도 미친 짓인데 재료비까지 며느리 돈으로 내라는 건 그냥 강도질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아는 흥분한 할인의 손을 가만히 쥐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똑똑한 복수극을 준비 중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아의 목표는 유진이 텍스트로 요구한 그 정확한 메뉴를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맞춤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계산기를 끌어당겼습니다. 할인은 메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원가와 인건비를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인 요리인 갈비찜. 15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최소 7kg의 고기가 필요한데 유진이 콕 집어 요구한 2플러스 등급의 국내산 한우 갈비는 도매가로 떼와도 고깃값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에 밤, 대추,
잣, 은행 같은 고급 부재료와 할인의 특제 양념, 그리고 핏물을 빼고 푹 쪄내는 이틀간의 조리 인건비가 더해졌습니다. 다음은 수제전 3가지, 동태전, 육전, 표고버섯전, 냉동이 아닌 생물 생선을 포뜨고 최상급 소고기를 다지고 일일이 손으로 부쳐내는 작업은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의 싸움이었습니다. 홍어 무침과 해파리 냉채 역시 국내산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후식인 식혜는 엿기름을 직접 걸러 가마솥에 밤새 삭히는 전통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계산기의 버튼을 두드리는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찍힌 최종 금액은 정확히 95만 원이었습니다. 할인은 빳빳하고 고급스러운 종이에 공식 청구서를 출력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재료의 원산지와 등급, 조리 인건비, 부가세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요일 배송 조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음식은 일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유진의 아파트로 배달될 것이며 할인의 전속 배달 기사는 현장에서 유진이 95만 원 전액을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는 절대 음식 상자를 차에서 내리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할인은 서아에게 청구서를 건네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의 손에 쥐어진 95만 원짜리 청구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시댁의 오만함을 박살낼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서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말 조기 축구회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할인이 출력해준 95만 원짜리 청구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있자니 지난 3년간 명절과 가족 행사 때마다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에 절어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명절 연휴, 시어머니의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새벽 수산시장을 헤매던 기억,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 대신 간이 짜네 싱겁네. 평가만 늘어놓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들, 서아는 자신의 젊음과 시간, 그리고 피 같은 돈이 그들의 얄팍한 체면을 위해 얼마나 무가치하게 소모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잠시 밀려오던 서글픔은 이내 차가운 이성으로 덮였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가장 고급스러운 흰색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학원 강사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문장력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동봉된 청구서는 지난 3년간 어머니와 아가씨가 당연하게 요구했던 며느리의 공짜 노동과 식재료비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하게 환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가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직접 요구한 최고급 한우와 국내산 재료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음식을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어 적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무급파출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만년필 뚜껑을 닫고 편지와 95만 원짜리 청구서를 하얀 봉투에 반듯하게 접어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어머니와 유진에게라고 적었습니다. 플로봉투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하는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덫은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에 고요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서아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학원 강사의 일상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다가오는 일요일의 폭발을 기다리며 차갑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배명숙은 큰어머니를 비롯한 친척 아주머니들을 채팅방에 초대해 놓고 며느리가 2+1으로 끓여낼 잔치 음식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유진이 집들이 한다고 새벽부터 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다며 며느리 길들이는 법에 대한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유진 역시 새로 산 대리석 식탁과 고급 식기 세트 사진을 연달아 올리며 일요일에 펼쳐질 화려한 파티의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이라는 판돈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의 허세 가득한 메시지들을 조용히 읽으며 그 판돈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보습학원에서는 중간고사를 앞둔 강사들의 치열한 모의고사 리뷰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진우 원장을 비롯해 10명 남짓한 강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서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 강사 하나가 서아의 고등부 심화반 커리큘럼에 딴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비해 서아의 교재가 너무 지엽적인 문법에 치중되어 있어 아이들의 성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원장조차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아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빔 프로젝터 화면에 지난 5년간 해당 학교의 중간고사 출제위원별 문항 분석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서아는 올해 새로 부임한 영어교사의 과거 출제 성향과 이번 학기 부교재의 지문 변형 패턴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며 경쟁 강사의 얄팍한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서아의 압도적인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반박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커리큘럼을 원한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서아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데이터 앞에서는 그 어떤 억지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학원이라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이토록 인정받고 가치를 증명해내는 자신이 왜 집구석에서는 무급하출부 취급을 받으며 쩔쩔매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도윤은 내일 새벽부터 음식하려면 일찍 자야 한다며 서아를 재촉했습니다. 서아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도윤은 눈을 비비며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 집안에 진동해야 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뭉근하게 끓고 있는 갈비찜 냄새가 당연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공기는 서늘했고 부엌에서는 그 흔한 도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갓 내린 원두 커피의 쌉싸름한 향기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서아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아는 기름 튀는 전을 붙이기 위한 낡은 티셔츠와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디자이너 브랜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을 한 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헛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그 옷차림이 뭐냐며 유진이네 집으로 가서 음식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다급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이 11시면 도착할 텐데 지금 출발해도 늦었다며 도윤은 허둥지둥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서아는 커피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고등부 기말 대비 주말 특강이 있어서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서아의 너무나도 평온한 태도에
도윤은 핏대가 섰습니다. 당신 미쳤냐며 엄마랑 유진이한테는 2+1으로 음식 다 해간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로 나오면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거칠게 열어젖히며 혹시 밤새 음식을 만들어 놓고 숨겨둔 것은 아닌지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서아는 그런 도윤의 꼴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하얀 봉투를 도윤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음식은 아가씨가 요구한 대로 최고급 국내산 재료만 써서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서아의 말에 도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서아는 할인에 맞춤형 케이터링 업체를 통해 유진이 요구한 메뉴를 정확히 주문했으며 음식은 10시 정각에 유진의 아파트로 직배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멍한 혼란이 번졌습니다. 배달이라니 그 엄청난 양의 잔치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사실을 그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봉투의 정체와 상황의 심각성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그 봉투는 어머니와 유진이에게 전해줄 편지인이 잊지 말고 꼭 챙겨가라는 서늘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도윤이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윤은 텅 빈 거실의 하얀 봉투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학원으로 향하는 서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서아는 보습학원 건물 1층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하기 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저는 오늘 부원장 승진이 걸린 중요한 특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15분이 드실 음식은 아가씨가 요구하신 대로 최고급 셰프에게 맞춤 주문을 완료했고 오전 10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진 아가씨, 배달 기사님이 도착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서아는 미련 없이 채팅방을 빠져나왔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아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나 배명숙이었습니다. 서아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명숙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며 시어미가 오라는데 감히 학원 핑계를 대고 빠지냐는 호통이었습니다. 당장 배달 취소하고 네가 직접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억지가 이어졌습니다. 서하는 명숙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최고급 한우와 생물 식재료로 맞춤 조리된 음식이라 당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아가씨가 분명히 2+ 등급 국내산 재료만 쓰라고 문자로 요구하셨고 저는 그 요구를 정확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지금 초인종 울렸어. 어떻게 하며 발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기세를 잃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네가 감히 시댁을 상대로 사기를 치냐며 도윤이에게 당장 전화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편으로 어머니와 아가씨가 꼭 읽어보셔야 할 봉투 하나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죠. 즐거운 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아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 뒤 당당한 걸음으로 학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뒤로 시댁에 경고했던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의 새 아파트, 현관문 앞, 할인의 케이터링 업체에서 나온 배달 기사가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보랭박스 3개를 쌓아두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진하게 우려낸 한우 갈비찜의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큰어머니를 비롯한 친척 15명이 소파와 바닥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해온다는 그 대단한 잔치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명숙은 사색이 된 얼굴로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보랭박스를 집어들려 하자 배달 기사가 클립보드를 내밀며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배달 기사는 거실에 앉아있는 친척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문하신 2플러스 한우 갈비찜 세트와 수제전 해파리 냉채, 홍어 무침, 식혜 도착했습니다. 총결제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사장님 지시로 현장에서 계좌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음식 박스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95만 원. 그 숫자가 현관에 울려 퍼지자 유진의 입에서 헉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거실에서 웅성거리며 대화를 나누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으로 쏠렸습니다. 명숙은 다급하게 서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심한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배달 기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저희 새언니가 돈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음식부터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사는 단호했습니다. 주문자이신 윤서아 고객님께서 결제는 반드시 음식을 받는 강유진 고객님께서 하실 거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결제가 안 되면 저는 이대로 음식을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기사가 손목시계를 톡톡 치며 5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밥을 차린다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 돈으로 비싼 출장 뷔페를 부르려다 들통난 꼴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던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고 명숙은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배달기사가 보랭박스를 다시 카트에 싣기 위해 몸을 돌리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헐레벌떡 뛰어온 도윤이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아가 쥐어준 하얀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이 그의 팔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미쳤나 봐. 나보고 이 비싼 음식값을 다 내라잖아. 나 지금 통장에 돈 없는 거 알지? 오빠가 빨리 95만 원 좀 결제해줘. 유진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역시 도윤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네 마누라가 기어이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당장 네 카드로 계산하고 음식부터 들여놔. 친척 어른들 굶기실 작정이냐. 거실에 앉아있는 15명의 친척들은 숨죽인 채 현관에서 벌어지는 총극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바지 주머니로 손을 뻗어 지갑을 찾으려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시끄러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꺼내려던 도윤의 손끝에 빳빳한 종이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아침에 서아가 쥐어준 하얀 봉투였습니다. 도윤은 지갑 대신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와 유진에게라는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95만 원이 찍힌 케이터링 업체의 공식 청구서와 서아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현관에 서서
봉투를 들고 있는 도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머니의 호통과 여동생의 눈물, 그리고 친척들의 시선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그동안 늘 갈등을 회피해왔던 그가 이번에도 어머니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지갑을 열어 95만 원을 대신 결제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아내 서아의 편에 서서 가족들에게 맞설까요? 도윤은 가족들의 아우성을 뒤로한 채 서아의 편지를 묵묵히 읽어내려 갔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3년간 서아가 명절마다 감당해야 했던 육체적 고통,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유진이 단체 채팅방에서 보냈던 조롱 섞인 메시지 내용이 건조하지만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구서는 지난 3년간 당신들이 당연하게 착취했던 내 노동과 시간의 시장 가치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공짜 파출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은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엉엉 우는 유진과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려 했던 탐욕스러운 가해자였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부끄러움과 아내를 향한 지독한 미안함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 반쯤 걸쳐있던 지갑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네가 네 손님들 대접하려고 시킨 음식이니까 결제도 네가 직접 해. 나는 단 한 푼도 내줄 생각 없으니까. 도윤의 폭탄 선언의 현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며 핏줄보다 그 독한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엄마랑 유진이가 서아한테 2+1 한우 사오라고 협박한 거, 서아 돈으로 생색내려고 했던 거 내가 다 봤어. 서아가 우리 집 파출부야? 도윤의 입에서 나온 파출부라는 단어에 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친척들 사이에서 찢찢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큰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명숙과 유진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동서, 내가 살다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네. 요즘 세상에 어느 시어미가 딸년 집들이 하는데 며느리 보고 돈 내고 밥 차리라고 갑질을 해? 서아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우스워? 큰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명숙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큰어머니는 한술 더 떠 유진이 당장 음식값 계산 안 하면 친척들 다 데리고 이 길로 나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들이에 친척들을 초대해놓고 밥 한 끼 안 먹이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명숙과 유진에게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유진은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끌어모아 눈물을 머금고 케이터링 업체 계좌로 9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띠링 하고 입금 확인 알림이 울리자 배달 기사는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고 거대한 보랭 박스들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난 뒤 유진의 새 아파트 거실에는 최고급 잔치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파티의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2+1 한우 갈비찜을 맛있게 씹어 삼키면서도 며느리가 참 똑똑하고 야무지다며 서아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명숙과 유진을 향해서는 며느리 돈 뜯어먹으려다 망신만 당했다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명숙은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고 유진은 텅 빈 통장 잔고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은 그 숨막히는 식사 자리를 빠져나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보습학원. 서아는 고등부 기말 대비 오전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기출문제 분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에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몰입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서아는 꺼두었던 휴대전화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찍힌 발신자는 도윤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도윤의 분노 섞인 고함이나 원망을 예상하며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도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뱉어내는 처절한 사과였습니다.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도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가 남긴 편지를 읽고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자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아내를 얼마나 끔찍한 지옥 속에 방치해두었는지,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서아를 착취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윤은 집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결제를 거부한 일,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호되게 꾸짖은 일, 그리고 유진이 결국 눈물을 쏟으며 95만 원을 결제한 일까지 그는 수화기 너머로 거듭 맹세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앞을 막아서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겠다고, 다시는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서아는 묵묵히 도윤의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짓눌려 있던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도윤은 알겠다며 평생을 바쳐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굽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교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박진우 원장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아를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자리를 옮긴 박 원장은 서아의 오전 특강 모니터링 결과를 극찬하며 약속했던 부원장 승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연봉 인상과 함께 학원 운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서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해낸 완벽한 직업적 승리였습니다. 한편 유진의 새 아파트는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 같았습니다. 비싼 한우 갈비찜으로 배를 채운 친척들은 명숙과 유진을 향해 뼈있는 훈계 몇 마디를 던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왁자지껄했던 거실에는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들과 기름진 음식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명숙은 친척들 앞에서 당한 망신살에 화병이 났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를 연발하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달이 윤서아 그 독한 년 때문이라며 허공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아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온 도윤은 소파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 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동정심이나 우유부단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동생을 향해 못을 박듯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서아는 우리 집안 행사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음식 준비든 비용이든 무조건 정확하게 3등분해서 나눌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도윤의 단호한 통보에 명숙은
기가 막힌 듯 상체를 일으켰고 유진은 설거지하다 말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당장 다음 달 카드 값 95만 원을 어떻게 메꾸냐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먹고 싶어서 시킨 최고급 한우니까 네가 알아서 아껴 쓰고 갚아. 그게 경제관념이야. 도윤은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이 어딜 가냐며 소리쳤지만 도윤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집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서아를 향한 그의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학원 업무를 모두 마친 서아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둡고 썰렁했을 거실에는 환한 불이 켜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도윤이 찌개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서아를 맞이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식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갓 지은 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서아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 앉아 도윤은 식탁 건너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낮에 전화로 했던 사과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앞으로 우리 부부와 시댁 사이의 모든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윤이 내민 새로운 명절 및 가족 행사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포함한 모든 가족 행사의 비용은 어머니, 도윤, 유진 세 사람이 정확하게 3등분하여 부담한다. 그리고 음식 장만과 설거지를 포함한 모든 육체 노동 역시 세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며 여기에는 유진의 남편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의 단호한 눈빛에서 예전의 나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서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윤은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어머니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서아가 듣고 있는 앞에서 방금 서아와 합의한 새로운 가족 행사 규칙을 통보하듯 읊어 내려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명숙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특유의 앓는 소리를 내며 내가 늙어서 무슨 힘이 있다고 일까지 똑같이 하라느냐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면 유진이네 부부가 엄마 몫까지 2배로 일하면 되겠네. 어쨌든 서아는 이제 우리 집안 파출부 아니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서아한테 부당한 요구하시면 그날로 엄마랑 나는 인연 끊는 줄 아세요. 도윤의 서늘하고 단호한 경고에 명숙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뚜뚜뚜. 도윤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자 거실에는 평온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찌개는 조금 짰지만 서아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주 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전날이 밝았습니다. 서아와 도윤은 양손에 가벼운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든 채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정한 규칙대로 케이터링 업체에 주문한 명절 음식 비용의 정확히 3분의 1만 도윤의 통장으로 이체했을 뿐 그 어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산더미 같은 양파와 마늘을 까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이 매운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유진의 남편 역시 부엌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도윤이 들어오자 유진은 원망 섞인 눈초리로 오빠를 쳐다보며 자기가 왜 친정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툴툴거렸습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유진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네가 먹을 음식 네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억울하면 네 남편 시켜. 도윤은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명숙은 이 낯선 풍경을 보며 어색하게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서아에게 앞치마를 던지며 호통을 쳤겠지만 명숙은 서아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소파 모서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아는 여유롭게 거실 한편에 앉아 유진이 까놓은 마늘을 통에 담는 가벼운 일만 거들었습니다. 유진이 양파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서아는 속으로 지난 3년간 자신이 부엌 구석에서 흘렸던 피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노동과 비용을 전가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시어머니의 절대 왕정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차가운 평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들은 부엌에서 땀을 흘렸고 유진은 바닥에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서하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과 침묵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부당함에 맞서 정당한 청구서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보습학원. 박진우 원장은 전체 강사회의에서 윤서아의 부원장 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아의 고등부 심화반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지역구 전체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강사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서아는 원장실 옆에 마련된 자신의 새로운 개인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원장 윤서아라는 금빛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지난 3년간 쏟아부었던 치열한 노력과 인내가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의 승진 소식을 들은 도윤은 양손 무겁게 최고급 샴페인과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했습니다. 도윤은 서아를 꽉 안아주며 당신같이 훌륭한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도윤은 불쑥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어머니에게 자랑해야겠다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는 말리지 않고 가만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명숙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고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서아의 부원장 승진 소식과 파격적으로 인상된 연봉 액수를 읊어주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명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준욱과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우리 집안 복덩이를 몰라보고 그동안 헛소리를 했네. 명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아에게 직접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명숙의 그 칭찬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우위의 선며느리를 향한 철저한 백기투항에 가까웠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짧게 대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서아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유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새언니, 부원장 승진 진짜 축하해. 주말에 오빠랑 같이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이모티콘 하나 없이 정중하게 쓰인 그 문자는 유진 역시 서아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는 알겠다는 짧은 답장을 보내며 이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늦은 밤 거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도윤은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홀로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벌벌 떨며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던 과거의 윤서아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학원의 부원장이자 남편의 든든한 보호를 받는 동등한 인생의 파트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아는 9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던 그 하얀 청구서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얄팍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착취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였습니다. 서아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도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관자였던 남편을 완벽한 방패로 만들어낸 건 역시 침묵을 깨고 일어선 그녀의 단호한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당함에 맞서 정당한 경계를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서아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당연하다는 듯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 앞에서 윤서아처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당한 굴레를 끊어내고 자신만의 단단한 경계선을 세우셨는지 그 용기 있는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아의 통쾌하고 똑똑한 반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전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